예, 오늘은 이제 파트를 바꿔서 6번째 파트죠. 부동산 금융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투자론은 투자 분석을 통해서 이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분석이었다면, 이제 뭐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좀 자금을 융통을 해 와야 되겠죠. 돈을 구해 와야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부동산 금융이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고, 누가 이제 자금을 잘 융통해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결정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는 하고요. 근데 우리는 실무에서 어떻게 자금을 융통하는지 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수험생이니까요. 실무에서도 금융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금융론 파트에서 한 5문제 정도 이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문제면 그래도 꽤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출제 포인트 보시면 부동산 금융,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 그다음에 대출금 상환 방식 비교, 주택 저당 담보증권 (MBS라고) 불리우는 이 담보증권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리츠라고 불리우는 부동산 투자 회사,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에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금융 정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요 출제 포인트별로만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면 부동산 금융론에서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단지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조금 이제 낯선 그런 용어들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이는 착시가 있을진 몰라도 이제 몇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오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공부의 범위를 줄여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출제 포인트별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반복 숙달하기에 아주 좀 우월한 그런 방식이죠.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제 공부의 범위를 넓혀서 쓸데없는 내용까지 막 하면서 힘들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공부의 범위를 그렇게 넓혀서는 오히려 합격의 가능성, 합격의 확률이 더 떨어진다. 특히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를 한다, 전업 수험생이 아닌 경우는 애시당초 그 많은 양을 공부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없으신 분들인데, 욕심만 가지고 그 범위를 넓혀 갖고 공부한다라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시험장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시도를 하시는 거니까, 때로는 이제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공부의 범위를 확 줄인다는 게 기초적인 내용만 공부하고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만 출제 포인트별로 묶어서 공부를 하셔도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니까 공부의 범위를 줄여서 공부하시는 게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이제 전업수험생이 아닌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반복해서 합격 가능한 점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공부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는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요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부동산 금융이라고 해서 가장 좀 기초적인 내용, 그 개념,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의 분류, 부동산 금융 중에서도 주택금융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주택금융시장의 구분해서 1차 대출시장, 2차 대출시장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에 대해서 그 차이와 이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또 빤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험생이라면. 자, 개념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을 융통, 그래서 금융이라고 부르는 거죠. 금원을 융통 또는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금융이라고 하고, 그 대상은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라고 한다. 부동산 금융은 유효 수요를 증대시켜 부동산의 취득 또는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며 경기 조절 역할을 하기도 한다.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융통 구해오는 것이 쉽다면 유효 수요가 증대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게 당연히 쉽겠죠. 또 때로는 부동산 금융을 이제 좀 어렵게 만들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렇죠. 대출 규제를 통해서 아예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려서 그 수요를 줄여버리겠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게 아주 강력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수요를 억제시키기도 하고 또는 증가시키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될 수 있겠어요.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커서 부채 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므로 정부가 금융시장 및 증권시장에 개입하여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정책을 부동산 금융 정책이라고 한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이러한 부동산 금융을 부채 금융과 지분 금융으로 분류를 한다. 하나는 돈을 빌리는 거고 하나는 투자를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죠. 부채 금융에 뭐가 있는지, 지분 금융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걸 자꾸 물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분 금융을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지분 금융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외워두면 나머지는 부채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먼저 지분 금융이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하여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고, 이건 투자를 받는 거니까 본전 다 날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투자 성과로 배당을 받는다. 단순히 그냥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잘 되면 배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분금융, 이것은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종류는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그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외워두면 되겠어요. 요 5개가 지분금융이다, 나머지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워두면 되겠죠. 지분금융 조리신공간이 지분금융이다라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 구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어요. 조는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리는 리츠, 그 다음 C는 신디케이트,
공은 공모에 의한 증자, 그 다음에 간은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이렇게 몇 번만 보시면 이거 5개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조인트 벤처 그러면 뭐 기업 간 대규모 합동 투자 의미하는 걸 테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제 배당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러면은 좀 소규모의 집단 투자를 의미하는 거고, 공모에 의한 증자, 공개 모집에 의한 해서 이제 뭐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해서 돈을 이제 끌어들이는 이런 방식. 그 다음에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5가지가 지분금융이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구별하는 문제는 한 문제 맞으실 수 있으십니다. 뭐 부채금융 간단하게 보면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요건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조달 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이자 등의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 종류는 이렇게 쭉 보시면 많이 있어요. 등 하면서 더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할 거예요. 이건 돈을 빌리는 방식. 그럼 돈을 빌렸으면 이제 나중에 원금도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약속된 이자를 또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부채금융, 지분금융 나뉘는 거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의 금융을 의미하는 뭐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방식인데 나중에 이것을 뭐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메자닌 금융이라고 하고, 종류로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내가 사채 그러면 일단 돈을 빌렸죠. 하지만 옵션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이러한 사채를 말하고, 그다음에 전환 사채. 요것도 사채죠. 사채로 이제 돈을 빌린 건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또 옵션을 붙여놓은 사채, 이런 것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뭐 간단하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주택에 대한 금융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택금융이란 주택의 구입이나 건설 또는 개량 보수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또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주택금융이라고 한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주택 소비금융, 소비자가 받는 금융을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주택 건설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을 주택 개발금융, 소비금융은 소비자, 개발금융은 공급자. 이름만 봐도 누구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지 우리가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 조절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주택금융을 이용해서 뭔가 좀 경기 조절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 저당 대출의 기준인 담보인정 비율 LTV, 그다음에 차주 상환 능력 DTI를 통해서 이제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죠. 지금 요 내용은 뭐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이런 것을 어쨌든 변경을 함으로써 대출을 규제 또는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주택 수요를 조절한다. 이게 이제 주택 금융 정책이 되겠죠.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 자가주택 공급 확대, 주거 안정 등의 좋은 기능을 담당하겠죠. 주택자금 융자는 주로 장기 융자 형태이므로 대출 기관의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적일 텐데 몇 명한테 빌려주고 나면 더 이상 은행에 돈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해서 그 채권을 이용해서 또 돈을 구해올 수 있다면 구해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대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생긴 또 주택저당 채권을 이용해서 또 유동화하고 이렇게 계속 신용 창조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출 기간의 유동성을 좀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과정. 이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게 될 주택저당담보증권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택금융시장의 구분 보시면 1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이라고 해서 내가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빌리면 나와 은행 요 시장이 내가 이제 돈을 빌리는 이 시장이 1차 시장이고 2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이 이제 돈 다 떨어지면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돈을 또 더 끌어와야 되니까 그 시장이 2차 주택 저당 대출 시장,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때로는 좀 신용을 좀 보강해야 되는 이런 신용 보증 시장, 그다음에 기타 간접 투자 시장 등으로 이렇게 주택 금융 시장을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주로 이제 우리가 1차 시장, 2차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자세히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차입자, 내가 이제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금융기관에 가서 빌리죠. 이렇게 나와 금융기관 이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하고, 2차 저당시장은 금융기관이 유동화 중개기관을 이용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을 하고 현금을 모아서 다시 금융기관으로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이러한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유동성 제약을 좀 극복하는 이런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고정금리는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딱 고정돼 있다.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정해놓은 그 이자만큼만 계속 내면 된다. 더 이상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변동금리는 이제 코픽스나 양도성 예금증서의 유통 수익률을 활용해서 그게 올라가면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그게 내려가면 금리도 내려가는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리를 계속 이렇게 변동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금리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변동금리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은행에 가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막 꼬시겠죠. 왜냐하면은 고정금리는 최초 계약 시에만 위험 대비가 가능한 반면에 변동금리는 이자율을 수시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위험을 부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장점 때문에 은행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위험이라는 단어를 아주 지극히 싫어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변해서 금리가 변함으로 인해서 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아마 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금리로 하시면 변동금리로 출발하는 것보다 이율이 조금 비싸요 라고 하면서 변동금리 하시면 더 싸게 빌리고 뭐 나중에 뭐 이게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고 계속 고정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라고 변동금리를 아마 추천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변동금리로 해야 나중에 이제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그래서 은행은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이렇게 수업 목적으로는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자꾸 이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조기 상환을 못하게 이제 뭐 페널티도 이렇게 뭐 자꾸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고정금리가 유리한지 변동금리가 유리한지를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 수험 목적으로는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일단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 부채금융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조인트 벤처, 자산 유동화 증권, 주택 상환 사채, 뭐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분금융이 뭔지 외워두기로 했고 5가지 조리신 공간이라는 요 5가지를 외워두고 나머지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뭐 요 사이에 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사이에 뭐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도 있다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분금융 5개만 외우겠다, 나머지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은 부채금융을 모두 고른다고 했으니까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골라내면 이제 제외시키면 나머지가 부채금융 되겠어요. 조리신 공간,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리츠는 없고 신디케이트 있네요. 조리신, 그 다음에 공 있네요. 공모에 의한 증자, 간접 투자 펀드 없으니까 가라마가 지분금융이라는 얘기고, 나머지 것 니은, 디귿 요 2개가 부채금융이 되겠네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렇게 묻는 문제는 우리가 지분금융만 외워두고 나머지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만 보셔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이제 효율적이니까 우리가 지분금융만 외워두자. 몇 번 보다 보면 외울 수 있겠죠. 조리신 공간이라는 거 먼저 좀 익숙하게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조가 뭔지 리가 뭔지 뭐 하나씩 이제 몇 번만 연습하시면 나중에 조리신 공간 그러면 해당하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쉽게 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